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기 위해 도입된 성년 후견제. 법과 제도의 비밀로 시행 2달이 지나도록 겉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이어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국내 정신장애인의 78.6%가 강제 입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당사자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률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나 질병, 노령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인 성년 후견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성년 후견제도가 제도적 준비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자기결정과 신상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성년 후견제도. 시행 2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적 준비 부족, 인권보호 관점에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과 관련해 보호자들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후 또는 보호자가 없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반면 자기결정권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유입니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무시되었던 발달장애인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해 후견인의 조력으로 독립적 선택을 넓혀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는 결국 사무 능력, 의사 능력, 즉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후견인이 조력해서 삶의 질을 좀 높여보고 삶의 안녕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거든요. 자기결정권을 조력하기 위한 제도의 목표. 그러나 피후견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결정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가 마치 엄청난 좋은 제도로 착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시행되면 성년 후견인 제도는 자기결정을 박탈하는 아주 큰 침해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인권보호라는 공통분모에서 긍정적 측면의 준비와 우려적 측면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후견 형태에서는 원칙적 행위 능력 상실을 전제하고 있는 성년 후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후견인의 역할을 조력하는 정도의 대리권으로 최소화한 특정 후견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지사항과 비슷한 성년 후견이 존재해서 이제 저도 반대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는 특정 후견을 심판해줬으면 좋겠다. 이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은 한 번 법원에서 판정을 내리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사라지기 전에는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특정 후견은 사건과 기간이 있습니다. 특히 언어적 표현만큼 비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충분한 이해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모들은 아예 오래 이렇게 키우고 양육하다 보니까 감으로 느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특히 책자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에는 표준화된 게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조력이 그 발달장애인 당사자 갖고 있는 생각을 자기 의사결정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비하면 옆에서 최대한 보완해주는, 그래서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런 시스템이 빠진 거죠.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직결되는 신상보호와 자기결정을 후견하는 만큼 심판 절차에서부터 피후견인의 참여권 보장은 물론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는 등 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분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을 지원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조인을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되어야 된다. 잔존 능력과 자기결정권 존중,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법과 제도적 준비는 물론 사회적 인식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남겨진 많은 숙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철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8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복지부가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사회의 각종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비인권적인 입원과 치료 형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병상수가 8만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78.6%가 강제 입원하고 있으며 자의 입원은 21.4%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자의 입원의 경우 가족의 설득으로 떠밀리듯 입원하거나 갈 곳이 없어 선택하는 경우가 포함돼 진정한 자의 입원 환자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은 처음부터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적용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면서 당사자 요구를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국민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어갖고 나는 그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또한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적합니다. 현행법상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개정안 또한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보호 의무자에 의해 비교적 쉽게 강제 입원이 가능한 형태는 인권 침해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정신병 환자들은 본인이 자발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95% 이상은 보호자와 의사와 합의 아래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조건 강제 입원을 현재 하고 있어요. 계속 입원과 장기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퇴원 심사 관련 조항 역시 별다른 실효성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입원 후 최초로 퇴원 심사를 받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이후에 재입원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는 다시 6개월을 기다려야 입원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관계단체는 최초 심사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지만 여전히 입원 일수가 길며 이것만으로는 계속 입원과 장기 입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아울러 퇴원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과 인권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 관계단체는 회복 당사자의 회복 정도를 판단할 뚜렷한 근거부터 마련하고 심사 주체에 당사자 참여는 필수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입원화와 자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 조항에서 사회복귀 용어 자체를 삭제하고 이를 재활로 바꾼 것은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한다는 기존의 정책 목표를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지역사회 인프라에 대한 규정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기존의 이제 격리와 감금 유지의 정책을 지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신보건법은 정신장애인들의 어떤 지역사회 생활에 가장 기초가 되는 근거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보건법은 반드시 현재의 어떤 강제 수용, 강제 입원 중심의 정책에서 탈원하라는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신장애인 당사자 관계단체들의 요구는 아직 입법 활동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여서 대안책 마련에 당사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더 이상 가둬두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사장 되는 것도 보고 작은 놈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보고 아직은 니랑 같이 누울 차례도 마련이 안 돼서 이게 그런데
17의 월남해, 악착같이 가족을 부양하다 78 가난 말기 판정을 받는 아버지와 아픈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어머니 홍매, 그리고 인류 대학에 들어간 형의 그늘에 가려 늘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는 둘째 아들 동하. 가난 말기의 아버지를 지켜보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유려한 문체로 그려내며 제6회 차범석 희곡상의 수상작이 된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아버지의 죽음을 앞둔 가족들의 일상을 덤덤하게 묘사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사건을 섬세한 이야기로 풀어가는데요. 거대 담론에 치중하기보다는 살냄새가 가득한 일상의 따뜻함을 담고 싶었다는 작가 개인의 소박한 마음이 극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어떤 배우의 숨결, 살냄새, 그리고 어떤 삶의 결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또 일상의 평범한 삶의 결들을 드러내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는 연극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소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작품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신구와 손숙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로 함께 호흡을 맞추며 깊이 있는 연기로 무대를 가득 채우고 정승길, 서은경, 이호성 씨 등의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출연해 열연을 펼칩니다. 가시는 거야. 응?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이루지 못한 몇 가지 일들 있잖아요. 이 작품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록의 배우들과 함께 우리 시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연극 아버지와 나와 홍매와. 올 추석엔 가족과 함께 인간의 결, 삶의 결을 느낄 수 있는 연극 한 편 보시는 것 어떨까요?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오색 찬란한 깃털을 갖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이목을 끄는 스타가 되는 참새 민쿠. 한편 아름다운 외모의 카나리아 찌아는 세 장을 박차고 나와 민쿠와 절친한 친구가 되지만 찌아를 팔아넘기려는 악당 자비스에게 또다시 잡히고 마는데 사랑스럽고 귀여운 동물들이 올 추석 관객을 찾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참새 민쿠와 특별하게 태어나 평범해지고 싶은 카나리아 찌아의 도시 탈출 프로젝트를 그렸는데요. 특히 아빠 어디가의 주역 민국이와 지아의 생애 첫 더빙과 빵빵 터지는 조연 캐릭터들의 몸개그가 어린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1971년 로드아일랜드 교회의 오래된 집에 페론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이들은 이사 온 첫날 밤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발을 잡아당기고 키우던 애완견은 이유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보다 못한 부부는 악령 전문가인 에드와 로레인 부부를 찾아가게 되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한 가족이 꿈에 그리던 새로운 집에 이사간 뒤에 겪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그린 영화 컨저링. 미국에서는 잔인한 장면 없이도 무서운 영화라는 입소문을 타고 놀라운 흥행 성적을 거뒀는데요. 긴장감과 절묘한 타이밍으로 표현한 공포 효과가 탁월합니다. 27년간의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난 소설가 신효.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현실에서 그는 전설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출판된 소설들이 자신이 쓴 원작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의문을 풀기 위해 27년 전의 인물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오랜 시간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문학의 전설이 되어 있던 한 젊은 소설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러시안 소설. 영화와 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독특한 구조와 미스터리적인 재미로 이미 국내외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마치 시화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영상미와 지적 재미를 추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양적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에서 한종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수익 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우선 예비 사회적 기업 3년을 거쳐 고용노동부의 경영평가 심사를 받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예비시 2년간 인건비로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만 운영하는 얄팍한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업체들 대부분은 예비 사회적 기업 3년을 거친 후 문을 닫거나 명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물론 100% 완벽하게 기대는 못하겠지만 일반 기업까지 해가지고 어차피 기업이 100% 다 성장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지원했다 그래가지고 100% 다 기대는 못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그중에 저들 봐가는 한 95% 이상이라도 전환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려면은 지역에 특화된 모델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일반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회적 기업가의 사회적 마인드와 또 그걸 기업가의 추구하는 마인드가 갖춰졌을 때야만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수는 2,000여 개 업체에 사회적 기업 850개로 연평균 1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2017년까지 3천여 개를 육성 발굴,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양적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제도와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부터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한 후 그 수를 축소하고 지원금을 사회적 기업에 과감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인 안정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는 기업 발굴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복귀TV 뉴스 한정훈입니다. 내년 4월부터 한 달간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2014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김종식 완도군수를 만나 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2014년 청정해역 해조류의 섬 전남 완도군에서는 바닷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김종식 완도군수를 만나 박람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년에 개최할 우리 해조류 박람회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조류를 주제로 하는 박람회인데요. 2014년 4월 11일부터 5월 11일 한 달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주전시관은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 11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 우리 박람회는 관이 5개가 있습니다. 주제관, 이제 생태환경관, 건강식품관, 산업자원관, 해양문화관, 또 체험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시관은 우리 해조류 박람회의 주제가 바닷속 인류의 미래, 해조류를 만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잘 부각할 수, 설명할 수 있도록 해조류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김, 미역, 톳, 다시마 등 해조류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 20여 개국에서 100여 개 해조류와 관련된 기업이 참여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에게 해조류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는 박람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제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약 7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저희 복지TV와 웰페어 뉴스도 이번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소식을 신속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희망이 모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